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하나의 전형적인 누리지만 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식은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2005년도 제정되면서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해진 거거든요. 유엔에서 보통 통계치를 낼 적에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그에 대한 것을 전체 인구수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수 비율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노령화 사회 또는 고령화 사회, 에이징 소사이어티,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 나이가 든 사회, 고령 사회, 노령 사회, 너무 나이 든 사회, 울트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초고령 사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노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수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경우, 그에 비해서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나이가 든 사회, 고령 사회, 노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수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수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경우, 그리고 더 울트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는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수분의 65세 이상 인구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13% 가까운 이런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아직은 물론 전체적으로 해서는 에이징 소사이티, 노령화 사회 상부에 와 있습니다만은 농산 어촌에 가면은 이미 울트라 소사이어티가 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율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노인 부양비, 이것도 역시 공식을 가지고 출제가 되죠. 노인 부양비, 누가 노인을 모시느냐? 노인을 모시는 것은 전체 인구가 모시는 것이 아니라 생산 가능 연령층이 노인을 모시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수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노인 부양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을 받드는 것은 바로 젊은 자녀 세대가, 즉 생산 가능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노인 부양비 15세에서 64세라고 하는 생산 가능 연령층의 인구수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것이 노인 부양비가 되겠고, 또 하나 곧잘 나오는 것이 노년화 지수, 그 사유가 얼마나 늙었느냐라고 나이가 들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노년화 지수라고 하는데, 14세 이하의 유년 인구수분에 14세 이하의 유년 인구수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는 것은 노년화 지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지만 노인 부양비와 노년화 지수, 양자는 모두 우리는 급증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라고, 지금 그런 문제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노인 인구의 변화 꼭 보시고 출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밑에 박스 노인의 사고, 부처의 깨우침으로 해서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 이렇게 해서 노인의 사고가 나와 있는데, 노인의 사고를 현대적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위에 박스 위에 빈고는 소득 부재고, 병고는 신체 약화가 되는 것이고 건강 약화지요. 다음에 무의고는 역할 상실, 고독고는 가족 해체라든지 배우자와의 사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고독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노인의 사고를 위해 현대적 표현으로 바꾼 개념을 같이 연결시키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표현들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 553페이지에 있는 노인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노인 이론. 노인 이론에 보면은 분리 이론. 분리 이론은 소유 이론 또는 소원 이론이라고 하는데, 분리 이론은 나이가 들면 노인의 현장 은퇴는 노인의 현장 은퇴를 국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분리 이론입니다. 분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국가 사회적으로서는 보다 생산성이 높은 젊은 세대가 생산 현장을 메꿔줌으로써 국가 사회의 역동성을 높여서 긍정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긍정적이다. 그래서 나이가 든 노인은 현장에서 물러서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 두 번째로서는 활동이론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이론. 행복지수를 보면은, 행복지수를 비교해보면 활동하고 있는 노인과 은퇴하고 쉬고 있는 노인을 볼 적에 행복지수는 활동 중인 노인이 훨씬 더 높더라, 행복지수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쉰다는 생각을 말고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론. 그래서 쉬어야 된다, 활동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서로 반대적 입장에 결론이 떨어진다라고 하긴 하지만, 자, 행복지수는 활동 중인 노인이 보다 높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활동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성공적 노화 이론은 분리이론과 활동이론의 중간이론으로 적정한 선택과 보상의 이론, 보상에 있는 적정한 선택과 보상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현장에서는 물러서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좋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쉴 것만이 아니라 나이에 걸맞게, 체력에 걸맞게, 상황에 걸맞게 뭔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노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이다. 귀가 안 들려서 활동을 못한다면 보청기를 제공해주고, 접근성이 없어서 활동하지 못한다면 접근성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또는 도로 접근권, 교통 접근권을 확보해주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동사무소나 은행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도수의 안경이, 돋보기를 제시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노인의 현장, 생산 현장에서는 물러서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노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성공적 노화 이론, 적정한 선택과 보상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지면상 쓰지 않겠습니다만 교재를 보면 그런가 하면 교환 이론도 있고 현대화 이론도 있습니다. 현대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죠. 현대화 이론이라는 것은 현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떨어지고 반비례한다. 현대가 되면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데 옛날처럼 연륜과 경륜으로 쌓아올린 지혜가 하루아침에 쓰레기더미로 바뀌어버리고, 쓰레기란 말은 너무 과하게 했습니다만 어린 손자 손녀마저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묻지 않아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또 그러면 현대화, 즉 도시화 산업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속도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속도감에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인의 지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결국에 노인의 수명주기를 길게 함으로써 옛날엔 희소성의 법칙에 의해서 소중하기만 했던 노인이 이제는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 노인이다 보니까 노인의 희소성의 약화로 인해서 노인의 지위는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현대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환이론은 결국에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회적 관계망은 서로 간의 복수의 인간들 간에 가지고 있는 자원의 교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비해서 당연히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등한 가치를 가진 노인의 자원을 가지고 고급, 우월한 이런 가치를 가진 젊은 세대의 가치와 교환 관계에서는 당연히 노인 지위 약화라고 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교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인들은 사회적 관계망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노인 혼자만으로 젊은 세대처럼 나 혼자 노력,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 1차적 관계망, 가족도 튼실해야 되고 2차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도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활동을 확집하자면 좀 더 넓히고 그런 2차적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부모연합 많은 사람들이 뭐 우파 너무 뭐 친여적 생각을 가지고 무슨 노인들이 미친 것도 아니고 뭐 하냐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색깔은 어쨌든 간에 노인들은 우리가 힘없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교환 이론에서 나오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노인복지법 법제로 넘어가 볼까요? 노인복지법. 자, 여러분 체크할 것은 거기 보면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라는 것은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그래서 부양의무자는 노인복지법상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사실혼관계도 포함합니다. 노인복지법상의 배우자는 사실혼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그리고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치매에서 체크할 것이 있지요. 치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진압력, 판단력, 수행능력 등의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월하는 후천성 자발성 장애를 말한다. 자, 거기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 거기다 줄을 쳐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치매라고 하는 것을 내림 유전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라, 후천적이다라는 말에 액센트를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노인학대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학대. 아까 우리가 아동학대를 설명할 적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들에 의한 성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보호자에 의한 유기, 방임이라고 이렇게 보호자에 의한 유기방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들었어요. 그에 비해서 노인학대는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그리고 유기, 방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는 달리 정서적 폭력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 착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을 바로 노인학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정서적 폭력, 경제적 착취가 별도로 들어야 되는 걸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실태조사, 장애 실태조사나 이런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57페이지에 오시면 노인 실태조사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걸로 본다면 아동, 어린이의 날 5월 5일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동 학대 예방의 날 1119, 11월 19일, 또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노인의 날 10월 2일, 또 그러면 치매 극복의 날도 나오겠으면 치매 극복의 날 9월 7일, 이런 것을 우리가 날짜를 좀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상담원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 상담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은 시군구에 둔다고 그랬죠. 여기도 보시면 노인 복지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둔다. 그래서 읍면동에 가면 노인복지 상담원, 장애인 복지 상담원 없습니다. 시군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고, 거기 보시면 노인복지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상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기는 3년이도 연임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은 노인복지상담원에 대해서는 밑에도 둘째 줄 지방공무원 중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에 관한 보건복지조치, 노인복지에 관한 보건복지조치로 노인사회참여지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생업지원, 경로우대, 경강진단 등이 바로 이런 노인복지에 관한 보건복지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출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보면 노인인력 개발기관, 노인인력 개발기관,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또 하나는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인인력 개발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노인인력 개발기관은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사업,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 홍보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평가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역시 노인인력개발기관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보면 다소 혼동스러운데 한번 보시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역사회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의 재화생산 판매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취업상담이나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를 알선해주는 바로 노인취업알선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 혼동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박스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봐주셔야 됩니다. 국가나 지단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예상 문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 나와 있지요. 노인복지시설. 자, 여러분들 노인복지시설 당연히 나올 영역이 될 수밖에 없죠.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그렇죠? 노인 여가복지시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5종 서비스, 그리고 노인보호 전담기관. 자,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을 5개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죠. 노인복지주택. 또 그런가 하면 노인공동생활가정, 가정을 이렇게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 그에 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가지가 있죠.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노인휴양소 삭제됐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5종 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에 재가급여, 그 중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서비스, 이렇게 말을 붙이면 방문, 간호만 빼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중에 재가급여 6종 급여 중에 방문, 간호만 빼고 5가지를 가지고 서비스로 접목을 시키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5종 서비스 내용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데는 사회복지시설은 여러분들은 502페이지를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502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559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옆에다가 502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면 거기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우리가 앞선 시간 등에 배웠던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는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300명을 초과할 수 없는데 예외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등의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은 이 세 가지는 300명 초과 가능입니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은 300명을 넘어서 수용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는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만은 300명을 초과해도 된다라는 것을 502페이지 같이 적어서 미리 정리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나와 있군요. 요양보호사.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이 교부되는데 요양보호사 보시고,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는 이건 법제론적 측면과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오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형의 선고를 받고, 뒤에는 뭐 여러분들 제가 또 그러면 법원 판결로 자격 상실 또는 정지 중인 자, 그러죠? 또 요양보호사,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자, 이런 사람들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사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날,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1년이 경과되지 않니 1년 경과 미만자,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하지 않은 자, 법원 판결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이들은 동시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하면서 정질, 이 네 가지는 똑같이 통역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정신보호법상 정신질환자,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양보호사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알코올 중독자, 파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이들은 사회복지사도 될 수 있고 요양보호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사회복지사에서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10번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562, 563 정리되어 있죠. 봐주시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심사청구, 만약에 어떤 권익 침해가 있다면 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는 3번의 심사청구 있죠. 6번에 3번. 이 법에 의한 복지 조치에 대하여 이유가 있을 때 당해 복지 실시기관에, 시장군수구청장 아닙니다. 복지 실시기관에 이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 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복지 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노인 주거복지시설이군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네요. 입소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그래서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은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의 입소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를 일별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가족복지 일반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